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전기요금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과 주택용 전기요금 양쪽 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이천과 여주, 광주에서 열리는 경기 세계 도자 비엔날레가 올해로 벌써 7번째를 맞습니다. 잠시 후 생생수도권 리포터 현장 시간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인문학 콘서트 시간에는 현대인들이 관용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10월 4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논란이 쭉 되어온 전기료의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전기요금 개편안 어떤 내용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기요금과 관련한 민관 공청회가 지난 2일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 오고 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선 현재 이 전기요금 중에 일반 국민이 쓰시는 주택용보다는 산업용이 전기요금이 너무 싸서 산업 현장에서 전기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2008년도에는 선진국 대비 한 60% 정도 낮았는데요. 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 후발 경쟁국들보다도 우리가 아는 것보다 30-40% 정도 우리나라가 더 저렴하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업들에게 싸게 해준 전기요금이 대략 OECD하고 비교할 때는 지난 5년간 136조 원 정도, 연평균 27조 원 수준이고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과 비교해서도 얼추 연간 15조 원 정도씩을 기업들에게 할인 지원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돈이 원래는 세금으로 거쳐서 정부 재정이 돼야 됐던 돈인데 만약에 이를 다 받았다면 지금 나라가 시끄러운 복지재원 문제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정부 예산 부족한 거 다 충당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런 전기요금 할인 혜택이 전체 전기 소비자의 2%인 기업 부분에만 쏠리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향후에 진행된다면 이들 2% 대량 소비 기업들의 전기요금만 올리고 나머지 90%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약간 인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논란의 핵심이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인데 얼마나 올릴 것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죠? 예, 그렇지만 대략 큰 틀은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정부는 아직 이야기를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몇 가지 합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씀 올렸듯이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이 싸니까 이쪽 부분을 우선해서 대폭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같은 경우는 대략 15원에서 20% 이상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는 대체로 산업용의 적절한 요금 수준을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 OECD 평균 대비해서는 10% 정도 낮게 저렴하게 가져가되 후발 경쟁국인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보다는 한 10% 정도 높은 수준을 제한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강 지금보다 한 60% 올리자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한꺼번에 하면 기업 부분에 충격이 가니까 매년 10%씩 향후 5년간 이렇게 차근차근 올려가면 그럼 대략 60조 원에서 90조 원의 정부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을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지원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전기를 만드는 대기업에게 비싼 값으로 전기를 사와가지고 다시 대기업에 공급할 때는 더 싸게 공급한다. 또 전기를 아껴 쓰는 노력을 보이면 보조금까지 준다.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았는데 사실입니까? 예, 대부분 사실이긴 합니다. 예. 가령 올해와 지난해 대기업이 주인인 민간 발전회사들이 예. 발전을 하면 한전은 그것을 구매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데요. 예. 민간 발전회사들이 한전에 전기를 팔 때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주식을 거래하듯이 시장 가격을 받아서 대강 킬로와트아워당 160원 정도에 팔았습니다. 예. 그런데 한전이 이제 이 전기를 사다가 또 이제 공급을 하면 예. 민간 발전회사의 주인인 대기업들은 이제 한전으로부터 전기를 구매하는데요. 예. 이때에는 이제 이러저런 이유를 들어서 인상을 반대해서 대개 킬로와트아워당 54원에서 90원 정도로 샀쓰는데요. 예. 대기업의 경우에는 전체 전력 소비의 한 56%를 킬로와트아워당 54원 정도에 샀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팔 때는 시장 원리에 따라 높은 값을 받고 살 때는 지원된 할인 요금으로 싸게 받았던 거죠. 네. 그리고 절전 보조금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면 작년 5월에 한 철강 회사는 68억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고 예. 절전 보조금으로 125억 원을 수령해서 전기를 쓰고도 오히려 57억 원의 돈을 더 받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례들이 특이해서 자꾸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산업용 전기요금 우리나라 경우에 이제 OECD나 후발국보다도 비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상을 앞두고 재계의 반발이 아주 거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들과 혹은 기업을 대신하는 이제 전기요금 토론에 나오시는 분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반대하면서 계속 인상률 얘기만 하십니다. 가령 가정용은 7% 올랐는데 산업용은 20% 넘게 올랐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그렇지만 도시중산층, 우리나라 도시중산층이 내는 실질 전기요금이 누진 4단계 요금인데 1kWh 더 쓰실 때 300원 정도 더 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쌀 때에는 54원, 평균적으로 한 90원 정도 내시거든요. 그러면 가정용 7% 인상하면 21원 오르는 거고요. 산업용을 25% 인상하더라도 한 13원에서 20원 근처 오르는 거니까 이게 원래 산업용이 원래 저렴해서 조금만 인상을 해도 인상률 퍼센트는 높아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기업 부분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조금 뭐라고 할까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노이즈로 진실을 호도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에 결국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산업용 전기가 전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입니다. 그러니까 매출액 대비하면은 0.5%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2배 인상해도 원가보다는 고작 한 1%에서 추가로 1% 더 늘어나는 수준인데 이것은 감당할 만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높은 수준인 독일이나 일본 이런 데 보면은 전기요금 수준이 높아지면 전기를 쓰는 생산성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을 높인 후에 한 5년에서 7, 8년 지나면 같은 전기를 쓰고도 2배의 물건을 더 생산을 해서 결국 기업이 내는 전기요금 부담의 총액은 도로 일정하게 수렴되는 특성이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시멘트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10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나라는 8등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9개 나라가 전부 다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비쌉니다. 독일은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3배 비싼데도 시멘트를 더 많이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싸게 하면 기업 부분에서 자꾸 전기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만 하지 기술 혁신이라든지 신제품 개발 이런 걸 등한시하게 되니까 장기적으로는 나쁜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의 경우 누진제가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아마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아요. 누진 정도가 지금 6단계로 돼 있는데 4단계 정도로 낮추고 그다음에 자꾸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전기를 점점 많이 쓰시니까 지금은
한 달에 500kWh 이상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 800원 정도씩 받고 있는데요. 예. 이런 정도를 완화시키는 그런 크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싱글 쪽의 경우에 오히려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개 이제 매월 100kWh 이하를 사용하는 누진 1단계 구간, 네.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론할 때 싱글족을 말씀하시지만, 네. 빈곤층도 상당히 있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문제는 본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빠르게 증가하는 독거 노인층 구간이 여기에서 많이 속해 있습니다. 네. 이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현재 독거 거주 형태가 전체 가구수의 25%를 이미 넘었고요. 예. 그 굉장히 증가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3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요 1단계 구간은 복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구간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전기요금의 절대적인 값을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워낙에 조금 내고 계시니까 이제 다른 구간, 많이 쓰는 구간에서 할인받는 그 총액 대비해서 할인되는 양이 적어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까지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 IT학과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 이천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도자 비엔날레에 다녀왔다고요? 네, 벌써 7회째 맞는 도자 비엔날레는 이제 경기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축제가 됐습니다. 네. 이천, 여주, 광주 세 개의 도시에서 열리고요. 지난달 28일에 시작해서 앞으로 11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네. 이천하고 여주, 광주 이렇게 세 개 도시에서 열리는데 그 도시마다 특징이 다르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광주는요, 광주 곤지암 도자기 공원에서 열리는데요. 광주는 예로부터 임금님께 상납하던 분원이 있던 곳입니다. 네. 전통 자기가 유명하고요. 광주에 가시면 황실 자기를 중심으로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은 전후에 현대도예를 이끌어가는 유광열 선생 등이 거주하면서 현대도자의 창시가 되는 곳인데요. 네. 일본인들도 1980년대부터 찾아오는 유명 도자 관광단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천은 설봉공원 내 세라피아에서 이제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위주로 다양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 역시 양질의 흙이 있어서 도자를 만들기 적합한 곳이고요. 여주 도자 세상에 가시면은 생활 자기를 중심으로 전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주제는 커뮤니티, 너나 우리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올해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이번 전시를 담당하고 있는 주인리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올해 비엔날레 주제는 소통이나 커뮤니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너, 우리 다 함께라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모든 어떤 계층이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시도 전 세계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체험 프로그램도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고 도자 비엔날레 자체가 도자 문화의 확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도자라고 하면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쉽게 접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예술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즐기고 놀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단순히 도자라고 하면 그릇이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도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예술의 한 영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오시면 사실 전시관 오시면 모든 작품을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네,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것이 이번 행사의 핵심 내용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담당자께서요, 깜짝 놀라실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뭐 정말 도자하면 뭐 교과서에서 봤던 뭐 청자 백자나 우리 생활 그릇만 생각하신다면 전시된 작품을 보고 아, 이렇게 작품이 될 수 있구나라고 깜짝 놀라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어제 이천 세라피아에 다녀왔는데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이천에서는 세계 유명 작가들의 예술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각 대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과 함께 또 세계 신진 작가 공모전을 통해서 선발된
신진 작가들의 작품 또한 전시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 전시 다 함께하는 의미로 한다고 했잖아요. 특별 전시를 마련했는데 바로 장애인 도예 공모전입니다. 네. 여기서 선발된 우리 장애인 도예가들의 작품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장애인 도예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감성들이 작품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정말 상상력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장을 담아왔는데요. 특히 전시장 입구 포토존에 머리 위로 도자로 만든 미니벨이 달려 있고요. 이 미니벨이 바람이 불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내면서 들어갈 때부터 청아한 종소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소리와 함께 전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바람이 부니까 종이 울리네. 영롱하고요. 가을 바람의 느낌을 소리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티브는 이 작가가 제비나방을 확대해서 찍은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재질이 세라믹인가요, 이것도? 흙으로? 흙으로. 예, 예. 기계로 찍은 것 같아요. 손으로 직접 다 작가가 만들었대요. 뭐라 그럴까? 말로 표현하기가 뭐 엑셀렌트라고도 할 수 있고 나 좋았으면 좋겠어. 이 작품은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자장치에 의해서 알이 레일을 타고 굴러가서 저 뒤에 보이시는 유리관 안으로 들어가서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치한 자연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 조금 착잡하다는 느낌 없다는 데 대해서 착잡해요. 속에 이렇게 깨지니까 자연이 죽는 거죠. 네,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험적인 작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지금 마지막에 들은 작품이요. 도자로 만든 그 공이 레일을 타고 굴러가면서 이제 나중에 깨지는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사람의 욕심으로 이렇게 자연이 황폐되고 자연이 깨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공 안에는 이제 뭐 죽어가는 동물들 모습이 담겨 있어서 정말 보면서 가슴이 섬뜩하기도 했고요. 정말 상상을 깨는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행사도 많다고요? 예, 가족분들이 함께 오시면 참 좋은데요. 특히 어린이들 흙으로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아서 좋더라고요. 네. 요즘 도시에서 흙 만지고 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또 도자에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도 있고요. 다양한 도자 분야의 콘텐츠를 배워보는 시간 등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어제 정해진 시간 안에 누가 찰흙을 높이 쌓느냐라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각 가족 단위별로 정해진 찰흙을 두고 한 20분 안에 찰흙을 누가 가장 길게 만드느냐, 그리고 흔들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누가 높이 쌓느냐라는 시합을 벌였는데요. 나라면 어떻게 찰흙을 높이 쌓을까요? 각 가족마다 쌓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담아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예, 그럼 지금부터 저희가 바로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시작해주세요. 친구들 몇 학년이에요? 4학년. 어떻게 쌓을 거예요? 그냥 동그랗게 만들어서 막 쌓을 거예요. 어머님 작전 있으세요? 작전? 일단 밑에를 조금 넓게 해서 위로 가면 가서 이렇게 좁혀지게 해서 높게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쓰러지지 않게 싸면 되죠. 네, 이게 작전입니다. 통반죽 올려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딱 세우면 책이 없어. 아니 왜 대책이 없어. 여기 어떻게 가족끼리 화합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아이디어를 제가 냈는데 이제 설명을 안 해서 그래요. 굉장히 많이 쌓으셨네요. 네. 우와. 일단은 높이 쌓는 것보다 지금 넘어지지 않아야 되니까는. 흙을 더 아래는 굳게 하고 위에는 더 가늘게 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게. 쓰러진다! 아, 빨리요, 빨리! 좀 튼튼하게. 아, 쓰러져! 자, 마지막 이제 10초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5초. 5, 4, 3, 2, 1, 네. 네, 1등 가족 얼마나 쌓았습니까? 무려 94cm를 쌓았습니다. 1m 네. 가까이 쌓았는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연인끼리 학교에서 많은 시민들이 도자 비엔날레와 함께 했는데요. 또 요즘 날씨도 맑고 화창하잖아요. 네. 이 밖에 도자와 함께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 시민들 만나봤습니다. 계속 들어보시죠. 또 여기 도자기 만드는 그 기법과 또 사람들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가을의 향취가 풍기력 같아요. 도자기 빚는 모습 봤거든요. 옛날 조상들의 정말 그 대단한 모습에 정말 감동이에요. 좋았습니다. 좋아요, 좋았어요. 작품 해놓은 거 진짜 멋있더라고. 날씨도 좋고 워낙 기분이 좋네. 도자기들 천국이니까 좀 신기해요. 만드는데 힘들 것 같아요. 장인의 손길이 들어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선조들이 대단하는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자기 같은 경우는 세계 몇 나라들이 이렇게 만들 수 없는 우리나라만이 만들 수 있는 독특한 자기이기 때문에 한국인의 그 자랑스러움, 그다음에 조상의 손기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여기 주변 가까이서 살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우리 의미 있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첫 스타트 목적지로 여기 이천 도자기 축제에 왔거든요. 작품 같은 거가 있어가지고 좀 색다른 경험을 시켜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연계돼서 경기도 광주하고 여주까지 다 둘러보는 그 코스를 가보고 싶어요. 네, 이천과 광주, 여주를 한 번에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가셔도 되는데요. 각 행사장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네. 여유 넉넉히 두고 하루 동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천에 갔잖아요. 네. 이천 설봉공원이 또 숨어있는 관광 명소였습니다. 네. 행사가 끝난 뒤로도 이 공원에서 계속해서 상시 도자 전시를 하니까요. 공원에 이렇게 멀리 단풍 구경 못 가신다면 공원에 또 여행 가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비엔날레 작품도 판매도 합니까? 예, 판매하고 있고요. 뭐 여주 같은 경우에는 생활 자기도 판매하고 있고요. 또 그 인근 도자센터에 가시면은 행사가 끝난 뒤에 더 저렴한 가격에도 또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지금까지 박설희 리포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는 47세 박범순 씨는 요즘 고민입니다. 직장일이 바빠 일에 전념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소홀해졌기 때문입니다. 일과 가족, 둘의 균형이 안 맞으니 일이 잘 돌아갈 리 없습니다. 균형이 잘 맞아야 인생이 잘 돌아갑니다. 경기도의 균형 잡힌 성장과 복지가 당신의 인생을 잘 돌아가게 합니다. 당신을 위해 오늘도 우리의 경기도입니다. 이 캠페인은 2012년 대학생 광고대상 은상 수상작으로 만들었습니다.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방송인 하일씨입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적응 안 됐고 힘들었고 낯설었거든요. 근데 이젠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게 해준 것은 바로 한국인들이 저에게 보여준 정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사시는 다문화 가정들이 많지요. 외모나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이웃이라는 마음을 갖고 포용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에게 한국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 우리의 소중한 유산 정. 이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정을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2013 YTN 연중기획 화합과 소통 함께 가는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힘찬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문학 콘서트 오늘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기동 교수와 함께 할 텐데요.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관용. 관용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 모든 사회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인데요. 요즘은 관용이라는 것은 교과서에나 있을 법한 것으로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관용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이틀째 밤샘 작업을 이어가면서 밀양 송전탑 건설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한전 직원과 시행사 직원 등 700여 명을 현장 5곳에 투입해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곳곳에서는 반대 주민과 시민 사회단체 회원 그리고 경찰 사이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또 오늘 오전부터 밀양시 단장면 409 현장 사무소 앞에 설치된 움막을 철거하는 행정 대집행을 실시합니다. 반대 대책위는 오전 11시 409 현장 사무소 앞에서 경찰과의 대치 상황 가운데 주민들의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엽니다.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이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 봉화가 3.3도, 전북 장수 4.2도, 대전 9.4도, 서울 10.7도 등으로 평년 기온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낮았습니다. 기온이 크게 낮아진 대관령에는 첫 번째 서리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국이 맑은 가운데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는 등 낮 동안은 따뜻해서 일교차가 무척 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서울 오류동의 상가 건물 1층에 승용차 한 대가 돌진했습니다. 다행히 상점이 내부 수리 중이라 사람이 없어서 차량에 타고 있던 4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 외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골목에서 나오는 차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인문학 콘서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기동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용의 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특히 오늘은 그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관용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네. 실제로는 관용의 가치를 망각하고 있거나 혹은 관용이 부족한 우리 사회의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우리 사회 현상이 관용이 부족한 것이 쭉 지적이 되어 왔는데 그 원인을 어떻게 풀어봐야 할까요? 예. 우리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좀 출발을 시켜볼까 합니다. 네. 나이 조금 드신 분들은 대부분 경험이 있으실 테고 또 네. 추억으로 떠오르실 텐데 그 어린 시절 동네 어귀에 앉아서 옹기종기 모여서 꼬마들이 나누던 대화 그래서 서로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말이 막히면 아니면 혹은 그 맥락하고 전혀 다른 틀 속에서 자랑 삼아서 뭐 예를 들면 시골에서 서울 가봤어 뭐 갑자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그 1960년대 후반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그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했을 때 그 굉장히 이제 많은 화제거리였죠. 이 꼬마들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모여서 뭐 그 텔레비전에서 봤다 그러고 어떻더라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떤 친구가 아주 이제 어린 시절이니까 어떤 친구가 서울에 살고 있는 삼촌한테 들었다고 그러면서 우주선은 소련 지금 이제 러시아죠. 그렇죠. 소련이 먼저 쏘았다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미국의 달 착륙 그 아폴로 11호에 대해서 굉장한 그 관심을 갖고 자랑 삼아 막 그 자랑으로 여기던 그 시절인데 갑자기 이제 소련이 더 먼저 쏘았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된 거죠. 꼬마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소련이 우주선을 먼저 쏜 것보다도 미국이 달 착륙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어린 시절 막 꼬마들이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저는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런데 이제 한 친구가 서울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친구인데 갑자기 너희들 서울 가봤어? 나는 아빠하고 서울 삼촌한테 갔다 왔다. 서울 가봤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서울을 가본 적도 없고 인근의 마산이나 부산이라는 대도시 한번 갔다 와도 대단히 이제 문명 혜택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텐데 서울 가봤어? 라고 하니까 아무도 말 못하고 그 친구 얘기가 이제 가장 최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갔다 와봤어? 라고 한 친구 이야기로 대화가 종결되고 그래서 그 친구의 완성으로 이제 꼬마들의 이 말놀이는 끝나는 거죠. 그 뒤에 중국과 수교 후에는 간혹 보니까 이제 젊은 선생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동네 어귀에 나갔다 오면 늘 말싸움하면 이기고 온다는 거라요. 그랬더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얘기를 한참 하다가 막히면 백두산 가봤어? 뭐 이러면 이제 얘기가 종결되는데 요사이는 아마 또 그 시절이 많이 바뀌고 정보화라든지 게임 같은 게 있어서 다른 소재가 돼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어린 시절 그 대화 속에서 말싸움이기도 하고 놀이기도 하고 또 자랑이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섞여 있었던
있었던 그런 대화, 그 어린 시절의 그 성장 과정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건 그 자체로 성장 과정이고 놀이니까 참 즐겁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추억으로 되새겨 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여기에서 대화와 논의에서 논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소재를 좀 끌어내 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누구나 다 그 말씀하신 그 어린 시절에 비슷한 경험이 있을 텐데 그런 대화 방식은 어른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어린 꼬마들의 이 논쟁은 재미있고 귀여운 모습이고 또 우리의 추억거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른들의 일상적 대화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린이들처럼 귀엽거나 재미있게 보아주기보다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이제 불러일으키게 되는데요. 아마도 대부분 경험하시고 계실 텐데 두 사람 간의 대화를 하거나 가령 친구끼리 혹은 부부 간에 대화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문제 삼게 되지요. 가령 그 한쪽이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왜 약속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느냐. 습관이다. 고쳐라. 뭐 이렇게 해서 약속을 어긴 사람이 조금 코너에 몰리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설명도 하고 뭐 차가 늦었다든지 막혔다든지 뭐 이런저런 변명도 하게 되는데 그게 과하게 되면 갑자기 이 코너에 몰린 분이 너는 당신은 하고 이제 반대 질문 겸 비난으로 이어지는 대화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너도 말이야, 당신도 말이야, 뭐 이러면서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다니고 정신을 놓고 살고 뭐 이렇게 되면 뭐 그건 나이가 들어서 그렇고 이러면서 대화가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이전에 어떠한 것도 이러저러한 것을 끄집어내 갖고 따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내가 약속 습관을 고치겠다로 해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게 서로 혼재가 되면서 나중에는 심각한 싸움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사니 못 사니 부부 간에는 친구 간에는 뭐 저 인간 뭐 절대로 안 보겠다는 등 뭐 이제 이런 데까지 몰고 가게 되는데 이런 대화 논의 속에서 이제 감정 상하는 말싸움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관용이 이제 일단 없게 되는데 바로 대화 논점의 변질, 대화 논점의 혼재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대화와 논의의 상식에서는 그 소재를 중심으로 일단 종기를 짓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어겼으면 그게 습관이 되었으면 고치겠다 또 정신을 놓고 좀 물건을 잘 잃어버리면 신경을 쓰겠다 그러면서 하나씩 그리고 또 약속을 어긴 것 또 뭐 잘못한 걸 또 이해해 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조금 교훈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포용하고 어우러지는 생활 모습이 필요한데 논점을 정확히 하면 자연스럽게 관용이 살아있는 삶의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우리 그 한국 국민들이 좀 이성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너무 그 발달을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어떨까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좀 다혈질적인 특성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과정 또 삶 속에서 조금 여유를 갖고 또 들어줄 줄 알고 바로 즉각적 반응보다는 또 왜 저런 상대가 저런 얘기를 하는지를 조금 차분히 한 템포 늦춰서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또 대화를 하면 좋을 텐데 아마 우리의 성격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분했던 민족이거든요. 유교적 전통 속에서. 산업화 이후에 굉장히 이 도시 중심 생활이 바쁘게 되면서 더 급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 특히 집단들이 관계되는 사회적인 일에 관한 논의에서도 그 비슷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비일비재하지요. 제가 학교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교육 관련 문제에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가령 몇 년 전에 저는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안인데 몇 년 전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면서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 가족 중심의 그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지요. 그 대부분 그 당시에 사립학교들이 반대를 하고 난리를 친 적이 있었죠. 특히 그 당시 야당이 아마 이 사립학교법으로 장애투쟁을 굉장히 오래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개방형 이사제는 이제 말하자면 학교의 투명한 운영, 경영을 위한 이제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논의 중심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타당한지 아니면 그동안 투명한 학교 운영을 해왔고 또 학교의 그 장학 정신도 있고 설립 과정의 특성이 있으니까 굳이 뭐 개방 이사 제도가 없어도 잘 운영된다라든지 해서 사립학교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논란 이제 물론 이 제도가 아직 논란 속에서 완전히 정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논점을 달리하면서 여론이 확 바뀐 적이 있었는데요. 말하자면 일반의 관심이라든지 여론을 흐르게 하는 이제 그 동네 여기에서 애들의 대화에서 맥락 없이 논점이 나오는 거나 어른들 사이에 결국 심각한 싸움으로 가는 논점이 혼재된 것처럼 결국 사립학교라는 것이 그동안 인재를 굉장히 많이 양성을 해왔다. 특히 이 고등학교, 사립고등학교에서는 인류대학을 많이 보낸 그런 교육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굳이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 없다. 뭐 이런 논의로 흘러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논의 흐름인데요. 그러니까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관련된 개방이사제가 애초에 논점하고는 달리 교육기관이 당연히 해야 할 이사제를 도입하든 하지 않든 당연히 해야 될 교육기관의 인재 양성 문제 이런 걸로 가면서 논점이 흐려진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논의 방식에는 서로 주장만 내세우는 싸움만 있는 거지요. 이런 논의 방식에는 애초부터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관용의 미덕을 언급할 수조차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런저런 것은 고치고 보완해야 할 점이고 그러면서 해결점을 찾아 나가는 합리적인 과정이나 민주적 절차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오로지 이해관계의 관철을 위한 주장 그래서 논점을 벗어나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심지어는 전혀 관계없는 상대방의 약점이나 이념적인 문제를 경광부회에서 갖다 붙이고 뭐 이런 사회에서는 정말 관용이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문제, 바로 그 주제, 바로 그 쟁점이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합리적으로 점검하고 검토하고 또 묻고 답하는 대화 방식과 토론 문화 속에서 관용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잠깐 투데이 컬처 팁 듣고 오겠습니다. 의자에 올라가 등받이를 한 발로 밟아서 천천히 넘어뜨리는 장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국내에서는 1990년대 한 운동복 광고에 사용돼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장면은 사실 애초 미하일 바리시니코프가 주연한 영화 백야의 첫 번째 장면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장면을 최초로 연출한 안무가는 유랑극단, 랑데뷰, 젊은이와 죽음 같은 실존주의 발레로 명성을 얻은 유럽 극발레의 거장 롤랑프트입니다. 국립파리 오페라 발레단에서 솔리스트로 활동하다가 20살 때부터 안무가로 활동한 롤랑프트는 루돌프 누레예프, 마고 폰테인, 미하일 바리시니코프 등 전설적인 무용수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유럽 발레 100년을 대표해온 인물입니다. 이후 롤랑프트는 런던과 할리우드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친 뒤 다시 파리로 돌아와서 미국식 뮤지컬 형식을 프랑스 발레에 결합한 실험적인 작품을 다수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940년대 당시 전통에서 벗어난 파격이란 평가를 받았던 롤랑프트의 작품은 지금 시각에서 보면 클래식 발레의 느낌도 남아있는 게 사실인데요. 국립발레단이 오는 11일부터 사흘 동안 예술의 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그의 대표작 3편을 소개하는 롤랑프트의 밤을 엽니다. 젊은이와 죽음, 아렐르의 여인, 그리고 카르멘이 차례로 무대에 오를 예정인데요. 개그 콘서트에서만 보던 남자 발레리노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발레리노를 만나러
가을나들이 나서는 건 어떨까요?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네, 우기동 교수와 함께 우리 사회 관용이 부족한 현상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이기고 지는 것에 몰두하고 이익만 챙기려다 보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논리성 없이 억지로 우기는 대화 문화가 문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쟁점에 관한 사실이나 정보의 옳고 그름, 쟁점에 관한 주장들의 타당성 등을 좀 차분히 따지고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가는 냉정하면서도 여유로운 대화와 삶의 모습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때 그 하나 더 예를 들면 한때 한창 논의되다가 요사이 조금 수그러들었는데 아직 해결점을 찾지 못한 우리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종교단체나 성직자의 세금 혜택 문제가 있습니다. 관용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사회를 밝히게 하는 대표적인 모임이나 활동이 종교적인 모임이나 활동일 텐데요. 이런 데서 내세우는 주장도 똑같은 그 안타까운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종교단체와 성직자의 세금 문제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사회 구성원이니까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그 원칙에 의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왜 특별한 세금을 내지 않는 혜택을 받고 있느냐라는 이제 논의가 바로 그 쟁점인데, 근데 그 논의도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이 종교단체가 그동안에 성직자가 그동안에 사회 공헌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봉사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문제와 관련된 논의에서 세금 문제를 덮기 위해서 종교단체나 성직자가 사회에서 공헌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활동한 그것으로 덮으려고 하는 이제 논의 쟁점, 뭐 제가 칼럼에서도 보고 토론에서도 봤는데요. 역시 똑같이 쟁점을 이제 흐리고 변절시켜 버리는 거죠. 전혀 무관하게 세금 유무와 관계없이 종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고, 그리고 또 세금 유무와 관련해서는 바로 그 쟁점을 풀어나가는 그런 좀 성숙한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정치 분야에서는 더 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그 지난주에 그 대통령이 노인 기초연금 관련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고 또 지난주 방송에서 청취자 질문도 있지 않았습니까? 관용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난주 방송을 마친 그날 오후 마침 그 노인 기초연금 그 문제에 관한 각 당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봤는데 문제의 쟁점은 대통령이 공약한 것과 기초연금이 거기에 맞춰서 지불이 될 수 없는 관계가 쟁점이었는데 야당에서 논평을 보니까 공약 파기다. 또 이전에 뭐 나쁜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으니까 더 나쁜 대통령 등등 해서 논평을 이제 내놓았는데 여당에서는 야당은 이제 언급할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내세우는 거죠. 대통령이 내놓은 액수보다도 훨씬 못한 기초연금이 이제 공약으로 나왔던 모양입니다. 야당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못 지켰지만 대통령이 내놓은 것보다도 못한 공약을 가지고 있는 정당에서 무슨 논평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건데 바로 이게 이제 아주 작아 보이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논점이 다른 논평을 내놓는 거죠. 말하자면 앞서 어른들 꼬마들 대화처럼 너는 당신은 하고 다른 논점으로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과 기초연금의 관계, 그래서 기초연금을 공약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예산을 좀 조율해서 뭐 어떻게 융통을 해서 그 공약을 지킬 수 있는지 등등 해서 논의를 하고 또 대통령이 국민의 소리를 듣는 관용이 단순히 국민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말하자면 지는 대통령도 참 아름다울 수 있다. 이런 논점으로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논점을 달리해버리는, 이건 좀 얕은 수준의 것이라 볼 수 있죠. 우리 그 정치에서 일반적으로 그런 현상이 연속적으로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바로 그게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고 혼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 네 편 이념적으로 이기고 지고 뭐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정치 집단이나 정치 세력은 그 문제
문제를 우리 사회의 문제니까 그걸 고치고 또 화합을 해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그러고 뭐 그런 사태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렇죠. 말하자면 잘못된 문제를 덮기 위해서 쟁점을 바꿔버리고 또 여론을 호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정치의 연속인데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사태가 났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호응을 받고 안 받고 관계없이 그 사태를 종결 짓고 또 그 사태는 그 사태대로 가져가고 그 사건은 또 뭐 최근 대통령 기록물 문제가 나왔으면 그 사건은 그 사건대로 가져가고 검찰총장 사태, 기초연금 문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를 덮기 위해서 하나의 논점을 사회 전체의 논점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여론을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덮어버리는 이게 우리 사회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아주 나쁜 모습이라고 상식에서 벗어난 논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잘못을 당당하게 따지고 그리고 잘못되면 책임을 지고 또 잘못했으면 이해와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정치나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더 씌우는 데서 좀 벗어나서 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풍토가 조성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 우리들이 과연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지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어린 꼬마들이 서울 가봤어, 백두산 가봤어. 이건 참 재밌는 대화놀이입니다. 대화놀이고 받아들일 수 있고 추억으로 남는 것이지요. 근데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교양인이라고 한다면 또 이 사회의 주권자로서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논의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를 좀 갖춰야 될 텐데요. 대통령을 위시한 그 정치인들은 나라 살림을 살도록 임기 동안 잠시 맡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호란스럽게 하는지 안 하는지 냉정하게 보고 그래서 따질 것 따지면서 흔들리지 않는 논점을 흐리는지 아닌지 살펴보면서 관용의 미덕이 좀 살아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우기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녀시대 서연이에요. 자도 피곤하다는 우리 아빠. 어떤 침대로 바꿔드리죠? 과하게 물어봐. 굿잠을 자야 아침이 쌩쌩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 과학 에이스 침대. 아빠 해봐 굿잠.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박봉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